마대창이 딸을 버린 자리로 직접 딸의 목에 하트 목걸이를 다시 걸어줍니다. 정숙희, 아니 우리 은혜야. 그리고 그 순간 드림가에서 가장 먼저 법 앞에 서겠다고 결심합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정숙희는 그저 성실히 동생, 반찬가게 사장님이었지만 반쪽짜리 하트 목걸이와 옛 기록, 혈연 검사를 통해 마대창이 공원에서 잃어버린 딸 은혜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마대창은 서재로 정숙희를 불러 사람들 없는 곳에서 처음으로 너는 내 딸이다, 은혜야라고 다시 불러주고 반쪽씩 나뉘어 있던 하트 목걸이를 하나로 맞춰 그녀의 목에 걸어주며 뒤늦은 아버지의 사과를 건넵니다. 이 부녀 1대1 장면과 동시에 강준호는 립스틱 사건과 폭로를 겪으면서 마서린이 끝까지 증거를 거래하지 않고 내려놓는 모습을 보고 그녀를 이 집에서 제일 많이 상처받은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며 서서히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복선을 깔아둡니다. 이어지는 파트 2에서 마대창은 자신의 이름까지 포함된 자료를 정리해 검찰에 직접 나가겠다고 선언하고 정숙희에게는 이번엔 내가 먼저 연락하겠다고 약속하며 드림가의 싸움을 어른들의 책임으로 끌어안으려는 첫 행동을 시작합니다. 저녁이 깊어갈수록 저택은 조용해졌지만 거실 한가운데만은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정숙희는 소파 끝에 앉아 여전히 작은 상자를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다. 상자 안에는 반쪽짜리 하트 목걸이가 있었다. 그녀가 품에서 꺼낸 목걸이와 정확히 같은 모양, 하지만 반대로 갈라져 있는 조각. 조금 전 마대창은 사람들 앞에서 분명히 말했다. 정숙희 씨는 내 딸이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바뀌었다. 수십 년 동안 언니 성실의 그림자로만 남아있던 이름이 이제는 마대창이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딸의 이름과 포개졌다. 사람들이 하나둘 거실을 떠난 뒤에도 마대창은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정숙희가 상자를 부여잡은 채 굳어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 깊숙한 곳 어딘가에서 오래된 상처가 다시 뜨겁게 쑤셨다. 정숙희 씨. 그는 조심스럽게 불렀다. 정숙희가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벌겋게 달아오른 채로 어리둥절한 표정과 아이 같은 웃음이 섞여 있었다. 네, 회장님. 여전히 그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이상하게 마음을 찔렀다. 잠깐 서재로 와줄 수 있겠나? 마대창은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해야 할 이야기가 있었다. 정숙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상자를 더 꼭 쥔 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재 문이 닫히자 바깥의 소음이 한꺼번에 차단되었다. 벽을 가득 메운 책들, 묵직한 나무 책상, 그리고 한쪽 진열장에 놓여있는 오래된 액자들. 이 방은 언제나 마대창의 세상이었고 그 어떤 사람도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다.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이 방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다. 정숙희. 그녀는 서재 안을 둘러보며 잠시 눈을 반짝였다. 우와. 짧은 감탄이 새어나왔다. 여기 책이 이렇게 많았어요? 늘 멀찍이서만 보던 방 안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은 아이 같은 반응이었다. 마대창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그래. 그는 대답했다. 여긴 내가 자라 있어야 했던 방이다. 정숙희는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한 듯 멍하니 그를 바라봤다. 제가요? 그래.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은혜니까. 은혜. 그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정숙희의 손이 상자 위에서 덜컥 굳었다. 아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했죠.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회장님 딸이라고. 은혜라고. 그 말 다시 듣고 싶나. 마대창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묘하게 떨렸다. 정숙희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숨이 섞인 목소리였다. 한 번만. 다시. 말해주세요. 마대창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눈빛 속에 기대와 두려움과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받지 못한 종류의 소원이 한꺼번에 섞여 있는 게 보였다. 정숙희. 그는 또렷하게 불렀다. 너는 내 딸이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어릴 적 공원에서 딸을 부르던 목소리가 오랜 시간을 돌아 지금 이 방 안에 다시 울려 퍼지는 느낌. 정숙희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다. 정말 은혜예요?
그녀는 목소리가 떨려서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지도 못했다. 어릴 때 누가 저를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기억이 자꾸 꿈처럼 날아가서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모르겠었어요. 마대창은 한 걸음 다가섰다. 그래서 내가 확인했다. 그는 상자를 가리켰다. 첫 번째는 그 목걸이, 두 번째는 성실이가 남긴 기록들, 세 번째는 검사 결과. 그는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이 종이가 말해준다. 그는 종이를 길게 설명하지는 않았다. 대신 정숙희에게 건넸다. 그녀는 글자를 잘 읽지 못하는 사람처럼 한 글자 한 글자를 더듬었다.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도 종이 끝부분에 적힌 단어 하나는 읽을 수 있었다. 친자. 이게 저랑 회장님이랑. 그래. 그는 부드럽게 끊었다. 우리는 서로를 피할 수 없는 관계다. 아버지와 딸. 정숙희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을 훔쳤다. 꿈꿨어요. 옛날에 누가 목걸이를 걸어주면서 우리 은혜라고 불러주던 꿈. 그 사람 손이 따뜻했어요. 근데 얼굴은 늘 흐릿했어요. 그래서 항상 꿈인 줄 알았어요. 마대창은 숨이 멎는 느낌을 받았다. 그건 꿈이 아니었다. 그는 낮게 말했다. 그건 내가 실제로 했던 짓이다. 갑자기 정숙희의 손이 상자를 더 세게 쥐었다. 그럼 그때 목걸이. 이거. 그녀는 조심스럽게 목에 걸린 반쪽 하트 목걸이를 꺼냈다. 가슴께에서 반짝이는 작은 금속 조각이 서재 조명 아래에서 미약하게 빛났다. 마대창은 손을 뻗었다. 잠깐만. 보여줄 수 있겠나? 정숙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목걸이를 풀었다. 목걸이가 그의 손 위로 떨어지는 순간 시간이 다시 멈춘 것 같았다. 이 모양. 그는 목걸이의 흠집과 굴곡을 손끝으로 더듬었다. 가운데 작은 금, 옆면에 박힌 작은 상처. 다 똑같다. 그는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나머지 반쪽이 들어있었다. 두 개의 조각이 서로를 향해 있었다. 마대창은 두 반쪽을 조심스럽게 맞붙였다. 하트 모양이 완성되었다. 한때 그의 손으로 한 아이의 목에 걸어줬던 그 모양 그대로였다. 이 목걸이를.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첫 번째 반쪽은 내 엄마가 내 목에 걸어줬다. 두 번째 반쪽은 내가 지니고 있었다. 언젠가 우리 둘이 다시 만날 날이 있을 줄 알고. 그의 눈꺼풀이 뜨거워졌다. 그런데 나는 너를 버렸다. 정숙희의 눈이 크게 떴다. 버렸어요? 공원에서 잠깐 눈을 돌렸다. 한 통화, 한 서류, 한 전화를 받는 사이에 너를 놓쳤다. 그는 손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폈다. 그게 내가 한 첫 번째 버림이었다. 정숙희의 입술이 떨렸다. 두 번째는. 그는 고개를 들었다. 내가 이 집에 다시 왔을 때 나는 성실이 동생이라고만 생각했다. 눈빛도 손버릇도 웃음소리도 다 은혜와 같았는데 설마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또 눈을 돌렸다. 정숙희는 도무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랐다. 그럼 저는. 그녀는 겨우 말을 이었다. 두 번이나 버려진 거예요? 마대창의 심장이 그 말에 덜컥 내려앉았다. 아니야. 그는 본능적으로 부정했다. 나는 찾으려고 했다. 내가 사라진 뒤 온 도시를 뒤졌고 사람들을 붙였고 돈을 썼다. 하지만 결국 못 찾았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래서 네가 죽었다고 믿고 살기로 했다. 그렇게 믿어야 내가 버티니까. 정숙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마침내 솔직하게 말했다. 지금은 다시 버리지 않으려고 한다. 그 한마디는 자신에게 한 약속이기도 했다. 이 집에서 누굴 지킬지 고르라면 이제는 회사도 아니고 이름도 아니고 드림이라는 간판도 아니고 너부터 지키겠다. 정숙희의 어깨가 흔들렸다. 저 같은 사람이요? 너 같은 사람이 아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 딸이다. 그는 목걸이를 다시 들어 정숙희 쪽으로 다가갔다. 이거 한 번만 더 걸어줘도 되겠나? 정숙희의 눈이 천천히 커졌다. 어릴 때 그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그녀는 시선을 살짝 위로 들었다. 이렇게 목 뒤로 손이 다가와서 차갑다가 따뜻해지는 느낌.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때처럼 해주세요. 마대창은 목걸이를 들고 그녀의 뒤로 돌아섰다. 흐릿한 조명 아래에서 딸의 목 뒤로 손을 뻗는 아버지의 손이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자신에게도 들리는 것 같았다. 조금 차가울 거다. 그는 겨우 농담처럼 말했다. 괜찮아요. 정숙희가 미소를 지었다. 원래 이거 그랬어요. 처음 목걸이 고리가 채워지는 순간 정숙희의 눈에서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마대창은 손을 떼지 못했다. 작은 쇠사슬 하나를 채우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다. 됐습니다. 그는 겨우 손을 내렸다. 정숙희는 손으로 목걸이를 만졌다. 이제 완전한 하트네요. 그녀는 웃으면서 울었다. 전에 이 목걸이 반쪽이었던 것 같았어요. 항상 뭔가 비어있는 느낌. 근데 이제 다 채워진 느낌이에요. 그 말은 마대창의 가슴에도 그대로 박혔다. 나도 그렇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다. 이 집도 내 인생도 늘 뭔가 반쪽짜리 느낌이었다. 회사는 있는데 가족이 없고 집은 있는데 집 주인이 없는 것 같은. 그는 책장에 가득 꽂힌 서류들과 그 옆에 놓인 가족 사진을 번갈아 봤다. 이제 조금은 채워진 것 같다. 정숙희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저도요. 그녀는 휘청거리며 그의 앞에 섰다. 회장님. 아니, 아버지. 그 단어가 처음으로 그녀의 입에서 나왔다. 한 번만 더 해봐도 돼요? 무엇을? 불러보는 거요. 그녀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아버지. 마대창의 눈이 젖었다. 이 집에서 그 호칭은 오랫동안 돈과 권력의 상징에 가까웠다. 하지만 지금 그 한 단어는 가장 무거운 사과이자 가장 가벼운 위로였다. 그래. 그는 가까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안았다. 은혜야. 그녀의 몸이 작게 떨렸다. 늦어서 미안하다. 그 말에 정숙희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저도 늦게 와서 미안해요. 그녀의 대답은 정확한 논리와는 상관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누구의 잘못을 따지는 대신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만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 시각 집 안다른 복도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의 씨앗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마서리는 혼자 창가에 서서 손목에 찬 작은 팔찌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클로버 모양이 달린 팔찌. 정숙희가 손수 만들어준 것이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설린 씨. 낯익은 목소리. 돌아보니 강준호가 서 있었다. 예전 같으면 마서린의 얼굴은 금방 환해졌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본부장님. 호칭도 예전처럼 편하게 나오지 않았다. 강준호는 잠시 숨을 골랐다. 오늘 힘들었죠? 마서리는 피식 웃었다. 본부장님은 안 힘드셨어요? 친모가 누구인지, 친부가 누구인지 한 번에 다 들으셨잖아요. 그 말에는 질투와 걱정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그래도 준호는 잠시 말을 고르고
정직하게 말했다. 그래도 서린 씨가 저런 자리에 끌려 나온 게 제일 마음에 걸렸어요. 마서린의 눈이 조금 흔들렸다. 왜요? 전 그런 자리에 나갈 자격 충분히 있잖아요. 립스틱으로 거래하려고 한 여자니까. 그녀는 자기 자신을 비웃듯 웃었다. 근데 결국 안 했잖아요. 준호는 똑바로 말을 덧붙였다. 안 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요. 마서린의 손이 팔찌 위에서 멈췄다. 본부장님은 저를 너무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준호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좋게 보려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서린 씨, 마지막에 이거 안 내놓으면 나도 저 여자랑 똑같은 사람 되는 거죠? 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마서린 머릿속에도 여전히 생생했다. 저 같으면 그 질문도 못했을 것 같아서요. 준호는 솔직하게 이어갔다. 그래서 그게 좋았습니다. 좋다. 그 단어가 너무 직접적이어서 마서린의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다. 전 그냥 무서웠던 거예요. 그녀는 시선을 피했다. 그 여자처럼 되고 싶지 않아서. 근데 한편으론 그 여자처럼 누군가를 잡고 싶기도 해서. 준호 씨를. 마지막 말은 거의 숨처럼 흐려졌다. 준호는 그 작은 소리까지 다 들었다. 무엇을 대답해야 할지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예전에는 자신이 마서린의 감정을 부담으로만 느끼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가 립스틱을 내려놓는 순간을 본 뒤로는 그 감정이 조금 달라졌다. 지금 당장 어떻게 대답하긴 어렵습니다. 준호는 솔직하게 인정했다. 엄마도 아버지도 진실도 오늘 한꺼번에 들은 게 너무 많아서요. 마서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근데 하나는 얘기할 수 있어요. 준호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늘 이 집에서 제일 많이 상처받은 사람 중 하나가 설린 씨라는 건 분명해요. 그 말은 고백도 선 긋기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무언가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덧붙였다. 지금은 제가 설린 씨한테 대답을 요구할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설린 씨한테 미안해야 하는 쪽에 가깝죠. 마서린의 눈이 동그래졌다. 왜요?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내 옆에 있을 사람이라고만 생각한 것 같아서요. 준호는 웃으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이제 보니까 그냥 상처 많은 사람 하나가 겨우겨우 서 있는 건데. 그 말은 마서린 마음 어딘가를 정확히 찔렀다. 상처 많은 사람 하나. 그 표현이 이상하게 위로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설린 씨 붙잡기보다 서린 씨가 저를 어떻게 볼지 기다려야 하는 쪽 아닌가 싶어요. 준호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 사이에 제 마음도 조금 정리될 거고요. 마서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 말은 지금 당장 사랑을 고백한 것도 아니고 확실히 선을 그은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마서린 쪽으로 마음이 열린 문이 있다는 걸 은근하게 드러내기에 충분했다. 그럼 저도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마서린은 겨우 그렇게 답했다. 어떤 마음으로 준호 씨를 좋아해야 하는지. 다시 처음부터 둘 사이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다. 처음 만났을 때의 찌질한 집착과 채화영이 만들어 놓은 거짓된 경쟁 구도가 조금씩 사라지고 각자 상처를 안고 선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서로를 보는 시작점. 그 복선은 아직 매우 조용했지만 마대창 정숙희 부녀의 하트 목걸이가 완성된 밤과 함께 분명히 새로운 관계의 방향을 한 번쯤 꺾어놓고 있었다. 그렇게 하트 목걸이 하나가 잃어버린 딸과 아버지를 다시 잊고 클로버 팔찌가 상처 많은 손녀와 그녀를 보는 한 남자의 마음까지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한 밤이었다. 서재에서 정숙희와의 대화를 마치고 나오자 복도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마대창은 문을 닫기 직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방 안을 돌아봤다. 목걸이를 만지면서 흐느끼던 정숙희의 어깨가 아직도 눈에 선했다. 이번엔 내가 놓치지 않는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딸을 잃어버린 날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붙잡고 가야 할 문장이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하지만 그 소리는 이 집안에 굳게 닫혀있던 다른 문 하나가 드디어 조금 열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도 했다. 복도 끝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움직이고 있었다. 마서리는 여전히 창가에 서 있었다. 강준호와의 대화가 끝난 뒤에도 쉽게 자리에서 떠나지 못했다. 그가 떠난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조금 전 자신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어떤 마음으로 준호 씨를 좋아해야 하는지 다시 처음부터 생각해 볼게요. 입 밖으로 나온 그 한마디가 마치 자신의 미래를 걸고 서명한 선언처럼 느껴졌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채화영이 밀어준 짝으로서가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선택한 관계를 만들어야 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설이나. 조금 쉰 여자 목소리. 마서리는 소스라치듯 돌아봤다. 엄마. 채화영이었다. 오늘 하루 동안 채화영의 얼굴에는 수십 개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검찰, 증거, 립스틱, 정숙희, 정체, 혈연, 그리고 마대창의 검찰로 넘겨라는 한마디. 그 모든 것들 사이를 겨우겨우 버티며 걸어온 끝에 지금 그녀가 서 있는 곳은 자신이 평생 이용해온 사람들, 그리고 아직까지도 완전히 놓지 못한 사람들 앞으로였다. 그중 가장 중요한 사람이 마서린이었다. 엄마 여기까지 어떻게? 마서린은 놀라서 주변을 둘러봤다. 이 시간에 돌아다니시면 사람들 눈에 띄면. 괜찮아. 채화영은 억지로 웃었다. 지금 이 집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사람들이 조금씩 알아가는 중이니까. 이제 와서 내가 복도 하나 더 걷는다고 달라질 건 없지. 그 말에는 쓴웃음과 체념이 섞여 있었다. 그래도. 마서리는 입을 다물었다. 지금 이 집에서 채화영이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 누가 몰라서 주저하는 게 아니었다. 문제는 그 위험이 자기에게도 향해 있다는 사실이었다. 설이나. 채화영은 딸 앞에 멈춰서서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오늘 많이 놀랐지. 내가 그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마서린의 눈빛이 차갑게 흔들렸다. 정숙희가 회장님 딸이라는 거 엄마는 알고 있었어요? 적어도 가능성 정도는 생각한 적 있었어요? 그 질문은 칼끝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채화영은 잠깐 말을 멈췄다. 보통 때였으면 준비된 대사가 저절로 나왔을 것이다. 몰랐다. 나도 피해자다. 마대창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하지만 오늘은 어째 그 단어들이 입안에서 돌처럼 굳어 있었다. 가능성 정도는. 그녀는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말했다. 생각한 적이 있다. 마서린의 눈이 커졌다. 엄마. 확신은 아니었어. 채화영이 서둘러 덧붙였다. 나는 내가 지켜야 할 것만 생각했지 그 아이가 누구 딸인지는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 아이요? 마서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엄마, 그 아이가 정숙희예요. 나한테 30년 동안 밥 해주고 옷 입혀준 사람. 그녀의 손이 떨렸다. 엄마 대신 엄마라고 불렀던 사람을 엄마는 그냥 그 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채화영의 눈가가 살짝 떨렸다. 설이나. 최소한. 마서리는 말을 끊지 않았다. 최소한 그 사람이 누구 딸일지 생각이라도 해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거 들으니까 갑자기 저도 그 아이처럼 느껴져요. 엄마한테 그냥 필요할 때만 쓰는 그 아이. 그 말은 직접적으로 나도 이용당했다고 말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채화영은 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말하러 왔다. 엄마가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지 알아요? 마서리는 숨을 들이켰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회장님이 나를 밀어낼 때, 준호 씨 마음이 흔들릴 때 엄마는 항상 내 탓 아니야, 엄마 탓이야 라고 했어요. 근데 정작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말뿐인 미안함은 안 하려고 한다. 채화영은 이상하리만큼 담담하게 말했다. 이번에는 행동으로 미안하다고 할 거다. 행동요? 마서리는 웃음을 터뜨렸다. 엄마가요? 이제 와서 무슨 행동을 할 수 있는데요? 채화영의 눈빛이 조금 어두워졌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곤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검찰, 증거, 녹음, 목걸이, 팔찌,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해 도끼처럼 날아오고 있었다. 그래도 최화영은 한 걸음 다가섰다. 한 가지는 할 수 있다. 뭔데요? 널. 그녀는 숨을 골랐다. 더 이상 이 집 싸움판 가운데 놓지 않는 것. 마서린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뭐라고요? 지금부터 드림의 싸움은 어른들 문제다. 회장, 나, 이강혁, 한영자, 그리고 준호까지.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하지만 너랑 장미는 이 싸움판에서 가능하면 멀리 빼고 싶다. 이제 와서요? 마서린의 웃음이 쓴맛을 머금었다. 엄마가 우릴 싸움판에 던져놓고 30년 동안 마음껏 휘둘르다가 이제 와서 빼고 싶다고요? 그래서 최화영은 마지막으로 남은 카드를 꺼내려는 사람처럼 입술을 달싹거렸다. 준호한테 직접 얘기할 생각이다. 뭐라고요? 오늘 그 아이 눈을 보니까 내가 엄마라고 부를 자격도 아무것도 설명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알았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게 있다. 마서리는 숨을 멈췄다. 뭘요? 준호에게 너를 붙잡지 말라고 말하는 것. 마서린의 눈이 순간 크게 떴다. 무슨? 너는? 최화영은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준호 옆에 서도 되는 사람이다. 나 때문에 원래는 장미 자리였던 사랑을 빼앗으려 했던 여자로 남을 필요 없다. 그 말은 마치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덜어보려는 고백 같기도 했고 딸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해준 적 없는 축복 같은 말이기도 했다. 엄마가 그런 말 할 자격 있어요? 마서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처음부터 준호 씨 마음이 누구 쪽으로 향했는지 엄마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걸 이용한 사람이 엄마예요. 이제 와서 너는 옆에 서도 된다고 말하면 그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최화영의 손이 떨렸다. 그래도 한 번쯤은 내 편에 서보고 싶었다. 그 말은 너무 늦었다. 너무 적었다. 하지만 마서리는 이상하게도 그 말을 완전히 밀어내지 못했다. 엄마.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러면 정말로 준호 씨에게 내 욕심 때문에 너를 서린 곁에 묶어두려 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최화영은 잠시 대답하지 못했다. 그건 이 집안 어른들이 평생 피하려고 했던 종류의 고백이었다. 자신의 욕망을 인정하는 말.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너를 놓아줄 수 없을 것 같다. 그녀는 결국 말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추한 사과지만 그게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 마서리는 눈을 떴다. 그녀는 여전히 엄마를 믿지는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지금 엄마가 하는 말은 최소한 이 집과 준호와 자신을 어떻게든 정리해 보려는 몸부림이라는 것. 그럼 엄마가 말하기 전에 저도 답 하나 정해둘게요. 마서리는 조용히 말했다. 준호 씨가 엄마 말 때문에 저를 선택하면 그때는 저도 준호 씨를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최화영이 눈을 크게 떴다. 설이나. 그 사람 마음이 진짜로 저쪽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움직일 때까지 저 혼자서 기다려볼게요. 그 말은 전보다 훨씬 성숙한 선언이었다. 엄마가 판을 만들어서 얻는 사랑이면 그건 엄마 사랑이죠. 제 사랑이 아니니까요. 최화영은 더 이상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 딸이 자신보다 한 발 앞서 어른이 되어버린 느낌이었다. 서재에서는 또 다른 준비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 마대창은 김비서를 불러 종이 몇 장을 내밀었다. 이게 오늘까지 정리한 자료들입니다. 김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 대표의 비자금 흐름, 오복길 사건 관련 보고서, 정숙희 씨 관련 보호시설 기록, 그리고 지금까지 드러난 이강혁 씨 진술까지 정리했습니다. 그래. 마대창은 종이를 훑어봤다. 이제 남은 건 하나다. 예. 내 이름을 어디에 넣을지. 김비서의 손이 잠깐 멈췄다. 회장님. 비자금 장부, 불법 거래, 오복길 건 내가 서명하거나 묵인한 부분들. 그걸 다른 사람들 이름 뒤에 숨기는 짓은 이번에는 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나.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실제로 그 종이에 자기 이름을 넣는다는 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다. 각 항목마다. 김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이 지시하셨거나 보고받으셨던 정황을 표기하겠습니다. 그래. 마대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끝났으면 검찰 쪽에 연락해라. 내가 직접 나가겠다.
김비서의 눈이 커졌다. 직접 나가시겠다고요? 그래야지. 마대창은 책상에 손을 얹고 말했다. 이 집에서 누군가는 도망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 그 말은 누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했다. 최화영, 이강혁, 마동석, 그리고 아이들까지. 검찰 출두 준비 소식은 생각보다 빨리 집안에 퍼졌다. 한영자는 그 소식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회장님이 직접 나가신대요. 강백호가 조심스럽게 전했을 때 그녀는 10년은 늙어버린 사람처럼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래야 한다. 그녀는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다. 그게 처음으로 누군가가 이 집에서 정상적인 선택을 하는 거야. 백호는 그 말을 듣고 장미를 떠올렸다. 그녀 역시 이번 립스틱 사건에서 정상적인 선택을 했다. 증거를 사랑의 도구가 아니라 진실의 도구로 사용한 사람. 이제 한영자는 눈을 감았다. 나도 준호한테 정상적인 엄마가 되려고 해봐야겠지. 그녀의 시선이 방 문 쪽으로 향했다. 바로 그 순간 노크 소리가 났다. 엄마. 조심스러운 목소리. 문이 열리자 강준호가 서 있었다. 오늘 하루 동안 너무 많은 걸 들은 눈이었다. 들어와. 한영자는 자리를 비켜 소파를 가리켰다. 준호는 앉지 않았다. 괜찮아요. 잠깐이면 돼요. 그는 문가 쪽에 서 있는 것을 택했다. 오늘 많이 힘들었지. 한영자가 먼저 말했다. 엄마. 준호는 입술 안쪽을 깨물었다. 제발 지금은 그냥 엄마라고 부르게 해줘요. 그 말에 한영자의 눈이 젖었다. 그래. 엄마. 준호는 숨을 골랐다. 저 지금 누굴 미워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안 미워해도 된다. 한영자는 바로 대답했다. 미워할 사람 너무 많아서 고르기 힘들면 그냥 아무도 미워하지 말고 너만 지켜도 돼. 준호는 그 말을 들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근데 그건 좀 비겁한 것 같아요. 비겁해도 된다. 한영자가 말했다. 이 집 어른들은 평생 용기라는 이름으로 비겁하게 산 사람들이다. 이제 너까지 정의감으로 망가질 필요는 없어.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엄마도 이 집 어른 중 한 명인데요. 그래서 하는 말이다. 한영자는 조용히 답했다. 엄마가 어른인 척하다가 얼마나 많은 걸 망가뜨렸는지 너도 본 거잖아. 준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말은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어른들을 겨냥하고 있었다. 그래도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 가지는 말해야 할 것 같아요. 뭔데? 오늘 엄마가 이강혁 씨를 흔들어준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한영자의 눈이 살짝 동그랗게 떴다. 나 처음에는 엄마가 그 사람 흔드는 걸 보고 그냥 또 감정적으로 움직이는구나 생각했거든요. 준호는 솔직하게 털어놨다. 근데 지금 보니까 엄마는 아무도 안 해준 일을 한 거였어요. 누군가는 그 사람한테 당신도 공범이다라고 말해줘야 했는데 그걸 엄마가 한 거더라고요. 한영자의 목이 뜨거워졌다. 준호야. 그래서 저도 이제는 누군가한테 할 말을 해야겠어요. 준호는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누구한테? 이강혁 씨한테요. 그 이름을 부르는데 적지 않은 용기가 필요했다. 오늘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다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 입에서 한 번 더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떤 말? 미안하다 말고 왜 그랬는지요. 준호는 천천히 말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를 때 왜 그렇게까지 지켜보려 했는지.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왜 자기가 죄를 대신 들고 있었는지. 그게 진짜로 나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최화영 때문이었는지. 그 말은 자신의 뿌리와 누군가의 죄책감을 한꺼번에 향해 있었다. 그거. 한영자는 숨을 들이켰다. 듣고 나면 더 아플지도 몰라. 알아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이제는 모른 척하고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 말은 오늘 하루 동안 그가 내린 첫 번째 혼자만의 선택이었다. 다음 날 오전, 집안에는 묘한 긴장과 정적이 동시에 흐르고 있었다. 마대창이 검찰에 나가기로 한 날이었다. 현관 앞에는 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마대창이 계단을 내려오자 여러 쌍의 눈이 그를 바라봤다. 정숙희, 오장미, 마서린, 강준호, 한영자, 강백호.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렇게까지 나갈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마동석 쪽 사람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마대창은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집에서 누군가 한 번은 내 발로 걸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녀오겠습니다. 그는 짧게 말했다. 돌아오시겠죠? 정숙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질문은 마치 어릴 때 어딘가 나가는 아버지에게 언제 와요? 라고 묻는 아이의 목소리와도 같았다. 마대창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돌아오려고 노력하겠다. 그의 대답은 솔직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시기는 내가 정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정숙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도 그녀는 손을 뻗어 그의 소매를 살짝 잡았다. 이번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라지지는 마세요. 그 부탁에는 30년 동안 답을 듣지 못했던 기도와 지금에서야 겨우 입 밖으로 나온 소망이 함께 묻어 있었다. 그렇게 하겠다. 마대창은 딸의 손등을 한번 가볍게 쓸어내렸다. 이번엔 내가 먼저 연락하마. 그 말 한마디에 정숙희의 어깨가 조금 내려갔다. 그녀는 작은 아이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마대창은 그 모습을 한 번 더 눈에 담고 현관을 나섰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이 집안의 지난 30년이 다른 방향으로 꺾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검찰청으로 떠난 바로 그 시간, 채화영은 또 다른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써온 방법들, 협박, 거래, 눈물, 사랑, 피해자 코스프레. 그 모든 것들이 지금부터는 통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녀는 한 사람을 불러냈다. 이강혁. 그 사람의 입에서 어떤 말을 끌어낼지, 그 말이 자신을 살릴지 완전히 끝장낼지, 그건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마대창이 검찰청으로 향하는 순간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진실과 마주할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준비는 앞으로 펼쳐질 더 큰 폭발을 위한 조용한 예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하트 목걸이가 제자리를 찾은 날, 이 집안의 다른 모든 조각들도 각자의 제자리로 억지로 끌려가기 시작하고 있었다.